뭐 혹자는 야, 트럼프가 삼선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내세워서 당선시킨 다음에 이분을 끌어내리고 본인이 한다라고 하는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얘기들이 나와야 훨씬 더 협상력이 강해지고 또 하나는 되게 두렵겠죠. 생각보다 이상한 국가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허드 예. 맥도날드라고 해서 거기 펭귄밖에 안 살죠. 그 펭귄들 지금 난리 났어요. 그죠? 지금 저 관세 어떻게 무느냐 지금?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급조된 거예요. 나름대로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허술했다. 왜 트럼프가 이런 결정을 했지? 라는 고민해보면은요. 트럼프라는 분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은 대통령은 아닙니다. 2년 차인 중간선거 이전에 많은 결과들을 내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정책을 그대로 시행했을 경우 과연 누가 죽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네. 한국이 죽을 거냐, 유럽이 죽을 거냐, 미국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미국의 관세 선언 가장 주목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관세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다소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상보다 강했다, 맞고요. 두 번째는 관세를 내는 산정 방식은 엉터리다라는 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지금 관세가 우리나라가 25%가 부과됐고 또 이제 몇몇 국가들은 50% 가까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부과의 산정 기준을 보면 사실 상품 수지 가지고 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얼마 했고 수입을 얼마 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기준으로 상품 수지 기준으로 보면 한 6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냈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뭐 수입액 같은 경우가 1,300억 달러니까 이걸 분모 분자로 그냥 단순히 나눠서 50%다. 거기에 절반에서 25%다. 이렇게 때린 거거든요. 모든 국가가 그냥 핵심적으로 오늘 쓰였던 그 데이터가 뭐냐면 상품 수지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교역하는 국가들 중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일수록 네. 흑자 폭이 크면 그 숫자로 산수를 했었을 때, 뭐 사치 계산했었을 때 큰 거죠. 그리고 여기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이상한 국가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허드 예. 맥도날드라고 해서 거기 펭귄밖에 안 살죠. 그 펭귄들 지금 난리 났어요. 그죠? 지금 저 관세 어떻게 무느냐 지금 얼음 갖다 놓고 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급조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내는 거라면 최소한 무인도에다 관세를 때리진 않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땐 그랬었습니다. 불과 이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미국의 무역대표부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안도 있고 저런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그 시나리오에는 하나도 해당이 되지를 않는 모습이었었고요.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 강병파들의 목소리,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그냥 반영돼서 단순하고 급조됐다. 왜냐하면 저렇게 책임 있는 국가가 펭귄밖에 안 사는 무역 그것까지 확인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 치밀하게 계획이 돼서 나름대로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허술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지 시간 9일에 네. 발효가 되잖아요. 네. 그때까지 대략 일주일 정도 남은 건데 그 사이에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일단 던졌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한번 보시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 관세와 관련해서 함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산정 근거 자체가 그렇죠? 미국과 무역을 해서 상품 수지에서 흑자인 국가를 대상으로 그 흑자만큼 관세를 부과한 게 첫 번째인데 문제는 부과를 하면서 정말 이건 무역을 하고 있는 국가가 맞을 정도의 국가냐라고 하는 국가들까지 집어넣어 있는 거 보면 이건 확인 절차도 별로 없었다라고 보는 게 보다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굉장히 급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셨겠지만 동남아 국가들이 의외로 관세 부과 대상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캄보디아, 네. 라오스, 네. 뭐 많은 분들이 이거는 결국은 중국을 옥죄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뭐였냐면 어쨌든 뭐 보편 관세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당장 미국이 급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은 일단 빠졌다라는 거. 그렇죠?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뭔가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과 멕시코, 그다음에 카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협정과 관련된 네. 것들은 지금 유예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미국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트럼프가 이런 결정을 했지? 라는 고민해 보면은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미국은 시간이 많이 없죠. 트럼프란 분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은 대통령은 아닙니다. 자, 일단 4년이란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내줘야 되고 특히 2년 차인 중간 선거 이전에 많은 결과들을 내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혹자는 야, 트럼프가 삼선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미 헌법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네. 뭐 최근에 외신을 통해서 베센트라는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내세워서 이분이 당선시킨 다음에 이분을 끌어내리고 본인이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베센트면 안 줘요. 네. 여러분들 베센트가 대통령 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 줍니다. 이거 예, 스콧 푸틴하고 베센트. 아니 네. 당연하죠. 반장 됐는데 내준다고요? 어느 누가요? 정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일단은 별 얘기가 다 나온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더라고요. 이게 네. 뭐냐면 결국은 그 얘기가 나온 것도 궁극적으로 협상력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얻으려면 그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길게 죽이는 방법이 있고 아주 짧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짧게 하려면 보다 강력해야 돼요. 그러면 제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트럼프가 이렇게 굉장히 큰 무리수를 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뭐냐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얘기들이 나와야 훨씬 더 협상력이 강해지고 또 하나는 되게 두렵겠죠. 왜냐면 이건 트럼프를 몇 년간 연구를 해보면 공통점들이 나와요. 왜냐면 트럼프는 협상력의 달인이고 그걸 위해서 충격과 공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즉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충격이 오질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중 일관부터 뭐냐면 나는 삼선도 할 수 있어. 충격적이죠. 이게 4년이 아니라 8년이 갈 수 있는 거야? 협상력 높이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노이즈들을 통해서 이번에 이렇게 한대, 이번엔 저렇게 한대, 뭐 예를 들면 보편 관세 한다더라, 아니면 뭐 한다더라, 되게 얘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불확실성을 통해서 굉장히 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심지어는 결과를 나와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이 네. 나온 거죠. 결국 이것도 협상력을 강하게 한 어떤 수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그 충격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교육국들이 버텨버린다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게 핵심이십니다. 지금 유럽과 네. 중국이 이제 칼을 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럽은 당장 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금 말씀 주신 게 핵심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다 버티면 미국이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트럼프가 하는 건 다 될 거야. 트럼프 마음대로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카드가 많지가 않습니다. 트럼프는 물가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면과 관련해서 재정 적자도 굉장히 심하고 금리를 올려서도 안 되고 생각보다 본인이 어떤 정책을 쓸 때 사실 굉장히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일기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일기 때는 물가도 낮았고 그런 것들도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특히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 정책을 그대로 시행했을 경우 과연 누가 죽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네. 한국이 죽을 거냐, 유럽이 죽을 거냐, 미국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순서상 미국이 제일 먼저 죽을까요? 같이 죽겠죠. 왜냐면 미국이 이미 제조업이 많이 갖춰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면 나름대로 미국이 버틸 힘이 될 텐데 자동차 정도를 제외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해보면 사실상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는 미국 시민들이 받는 타격이 생각보다 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항상 이런 관세 정책이 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수혜를 많이 봐야 되는데 미국 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라는 게 문제고 되려 지금 보면 미국의 자동차 중에서도 아마 포드 정도는 되게 수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GM이라든가 스텔란티스, 예전에 크라이슬러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산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엄청난 어떤 혼란과 공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4월 9일까지 시간을 열어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어떤 협상력을 가지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물론 이걸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협상을 가지고 어떻게 했었을 때
관세를 어느 정도까지 낮춰주는지 그걸 제가 볼 때 1차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증적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도 이대로 가면 미국도 좋을 게 없을 텐데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관세 측면만 보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이번에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도 급락이 있는데 공통점들이 뭐냐면 관세 때문에 빠졌다가 아니라 관세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것 같은데 경기도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가 올라온다면 금리를 내리지 못하지 않느냐 우려가 네. 핵심이었었거든요. 네. 지금은 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으로 계속 간다라면 그냥 자명하게 경기는 생각보다 정말 많이 불어질 거고 그렇죠? 그리고 금리를 내리기도 쉽지 않은 물론 이제 경제가 많이 불어지면 내리긴 하겠지만 네. 그걸 미국이 감내할 수 있다. 일부 어느 정도 둔화는 모르겠지만 침체까지 간다라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감내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면 당연한 거고 그죠? 그렇게 판단한다라면 빠른 시간 내에 즉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은 결국에 앞서도 말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뭔가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으로 승부를 걸려는 어떤 과정 속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증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자동차 관세는 부과를 하되 나름대로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관세는 한 달 뒤죠. 네. 아니 굳이 할 거면 같이 하지 뭘 한 달 뒤로 해요. 그렇죠? 그 얘기는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들을 조달은 이제 멕시코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엔 그 한 달간의 여유 안에 뭔가 승부를 통해서 다른 국가들한테 여러 가지를 얻어나기 위한 시간을 버는 측면이다라고 판단을 예.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아마 신문기사도 보셨겠지만 자동차 회사들한테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어떤 재료비라든가 비용이 올라가면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조만간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으니 올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판단이 들어요. 한 가지 더 근거를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3월 달 FOMC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파월 의장한테 많은 기자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줬냐면 지금 최근에 물가와 관련해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했더니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파월 의장이 말씀하시길 기본 가정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무게를 두고 있고 네. 다만 그게 추정인 거지 실제 지표를 통해서 나중에 확인하겠다. 그리고 그 지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즉 이런 거죠.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일시적으로 잠깐 반짝할 수 있지만 이게 뭔가 추세적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연준이 기대를 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연준은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했었을까? 좋게 생각해보고 나쁘게 생각해볼게요. 네. 좋게 생각해보냐면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이게 협상용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깔았다가 좋은 얘기, 나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세를 대면 결국 충격이 있어서 경기 충격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수요가 감소를 해서 궁극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케이스가 아니라 내리는 케이스를 본다. 자, 어떤 경우로 보더라도 좋은 케이스, 나쁜 케이스를 보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보는 건데 핵심적인 부분은 길게 가지 않을 거라고 본다라는 일시적이다. 거. 결국은 핵심적으로 본다라는 게 현재 파월 의장의 대답 속에서도 또는 트럼프가 자동차 업체에 가한 여러 가지 언어라든가 또는 행동을 보더라도 제가 볼 때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지금 부과된 이 관세가 최고일 거야. 그리고 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의미도 결국 제가 볼 때는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판단을 내려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4월 5일에서 4월 9일 사이겠죠. 네네. 물론 그 이전에도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여유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쫓기고 있는 입장이기도 여유 하고. 없어요. 그럼 네. 나이도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예. 또 이제 뭐 삼선 얘기까지 꺼낼 정도로 그때까지 살아는 계실까요? 지금 상당히 네.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충격요법, 강한 협상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꺼내 들었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호 관세 부과가 지금 미국 정부의 어떤 그 부채를 좀 줄이기 위한 디톡스 방안의 하나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게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 또 다른 극단적 조치를 꺼내들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관세로 인해서 수입을 걷어들이고자 하는 노력은 할 것 같고 그런 관세를 재료로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뭐 25% 정도 되는 관세를 25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26입니다. 정확히는. 네. 이게 아니라 뭐 한 10% 그 아래쪽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정도 그런 정도를 할 수 있다라면 관세 부과도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입도 되면서 얻어내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제로로 돌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나름대로 일정 그렇죠. 수준은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 정도는 부과를 할 것 같은데 다만 그 정도는 달러가 조금만 강해지면 그렇죠? 그래서 환율을 통해서 나름대로 흡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미국이 수입하는 입장이니까 수입 물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업들 입장에서도 감내할 수 있고 미국도 감내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세금은 늘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는 얘기들이 네.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 계속 가든 중단되든 우리는 적응하고 또 네. 이겨내야 할 텐데 사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결국 이 자동차 관련 관세는 그냥 그대로 부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의 이런 보호 무역주의 같은 그런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가정하면 우리 기업들이 이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것밖에는 없는 걸까요? 그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도 있죠.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관세를 부과한 방식 자체가 무역수지 적자냐 흑자냐였었어요. 네. 그러면 결론도 이 안에서 있다라고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궁극적으로 지금 미국에 대해서 무역을 했는데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국가들은 이 흑자 폭을 줄여라는 얘기로 전 들렸습니다. 그러면 흑자 폭을 줄일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만큼 미국 물건을 구매해주면 나름대로 제가 볼 땐 돌파구가 된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현재 미국이 원하고 있는 LNG와 관련된 에너지 구매를 저는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여러 가지 관세 얘기들 나오지만 뭐 미국에 공장 내는 건 그렇다 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세 때렸다고 해서 단 4일 만에 4월 5일부터 4월 9일 안에 엄청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다고 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무슨 뭐 어디 가서 구멍가게 이렇게 내는 것도 텐트 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우리가 내가 캠핑 갈까 하는 것도 며칠을 고민할 텐데 거기에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쵸 최소 수조 원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해서 4일 만에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애시당초부터 준 자체가 무리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런 걸로 좀 더 여유를 두고 막 그래야 될 텐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이제 차차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두고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럼 미국 물건을 많이 사줄 때 일반적인 공산품을 사준다고 한번 감정을 해보십시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 자동차에 대한 선호가 있으신가요? 자, 열어줬다고 합시다. 그죠? 다 좋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계실 텐데 내가 자동차를 선택할 때 미국 거 선택하실까요? 사람이 귀여운데요? 어떤 사람은 독일차를 더 좋아하실 거고 네. 어떤 사람은 품질상 일본차를 좋아할 거고 어떤 사람은 또 현대 그랜저나 뭐 제네시스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이건 귀여운 거지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관세 때문에 미국 차를 안 사신 건 없었을 거예요. 네. 가격이 좀 더 싸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미국 그걸 모를까요? 독일은 택시가 벤츠인데 거기서 그게 쉽게 팔리겠어요? 이탈리아 한번 가보시면 그렇죠? 그 도로 사정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요. 아닐 거란 얘기인 거죠. 결국엔 제가 볼 때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관세를 부과한 근거 자체가 여러분들 상품 수지였었어요. 그러면 해결도 상품 수지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600억 달러 이상 지난해 흑자를 기록했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과 관련된 어느 정도 수입을 해줘서 균형을 맞춰주면 이게 볼 때 상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균형이 맞춰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균형이에요. 왜? 예. 관세 가지고 될 게 아닌 거죠. 뭐 비관세 장벽 어쩌고 얘기하는데 오늘 부과된 관세에는 그런 것들이 계산됐다라 보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닐 거겠죠. 그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LNG 수출 확대이고 이제 유럽향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향 수출 확대를 원하는 건 너무 분명한데 네. 특히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LNG 수출 터미널을 아예 이제 인허가 자체를 막아버렸었죠. 캔슬했죠. 네. 취소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허가를 내주고 수출을 확대할 건 너무 분명하죠. 하지만 그거야말로 수출을 하려면 우리도 수입 터미널도 지어야 되고 배도 만들어야 되고 발전소도 다시 지어야 되는데 트럼프 임기 내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약속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실제 수출하기 이전까지 있는 그 공사 과정이 사실은 서민들 일자리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진짜 우리 얘기한 뚝딱뚝딱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그런 데서 많이 창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수출하고 수입할 때 계약이 1년 단위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통상 10년 정도 되거든요. 길게는 30년 정도 되고 네. 그럼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그걸 약속하면 10년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그죠? 그만두시고 다른 대통령이 와도 요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국가가 한국 예를 들어서 미국한테 사준다라고 했는데 그다음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안 사줘도 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뒤에 누가 온더라도 요거는 되돌릴 수 없어라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핵심적인 부분은 에너지를 많이 팔았다보다도 지금 말씀 주신 과정 속에서 배도 만들고 아니면 터미널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미국의 성장에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요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에 에너지까지 많이 팔리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은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뭐 한국의 예를 들어 뭐 조선업이나 조선주에는 좋을 수도 있겠으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우리의 관세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 약속만 받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래로 봤을 때는 그 또한 화석연료인데 먼 미래에 대한 약속만 해버리고 어쩌면 나중에 가서는 우리한테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그리고 관세를 깎아주지도 않으면서 약속만 하게 되는 부채만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살짝 들어서 사실 뭐 그런 걱정이 여쭤봤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해줬을 때 만약에 관세를 깎아주지 않는다라면 약속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도 깨면 됩니다. 아니 뭐 그거 하자라고 했는데 안 해주면 뭐하러 합니까?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저런 조치를 했는데도 미국이 관세를 안 깎아준다. 대화할 필요 없죠. 아, 농담이 아니고 그죠? 네. 뭐하러 돼?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 알아서 해 하면 괜찮아요. 다 안 하면 중요한 건 미국은 대화를 하려고 한 거예요. 안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뭐하러 네. 가스 사요? 필요도 없이. 그죠? 다른 나라에서 잘 사고 있는데. 네. 그 걱정은 제가 볼 때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관세 폭탄의 해답은 그 상품 수지 그 안에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측 입장에서 보면 이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생각할 건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서 어떤 투자 기회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알래스카 그쪽에 투자를 굉장히 원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정부가 만약에 협상 카드로 판단이 된다면 이 부분에 힘을 좀 실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알래스카 가스정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제일 걱정은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공사도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사실 북극에서 1,300km에 달하는 가스관을 매설을 하는데 그게 쉬울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걸 한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가스와 관련해서 뭔가 우리가 봤었을 때 나중에 이득이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라면 사업에 뛰어들지 못할 텐데 그래서 저는 그 사업성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업성은 별게 아니라 더 많은 국가들이 미리 선구매해 주면 돼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 걸 다 사줄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물론 이것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예. 미국 차도 더 사고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도 많이 사달라는 의미 안에도 저는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고 또 그중엔 또 당연히 미국의 공장 들어와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요거에 대한 수요처를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수익성을 확보를 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그 공사를 들어가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공사 과정 속에서 이번에 미국도 우리한테 많은 요청을 했지만 사실 기자재나 이런 거 미국 같은 거 가지고는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일본, 대만 요 세 국가한테 당신들이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한 것도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할 거면 먼저 가서 깃발을 꽂고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지 않느냐. 실제 이번에 협상할 때 놓고 보면은요. 일본은 본인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놨어요. 네. 근데 우리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거고. 그러면 같은 걸 사업성을 주는 입장에서 누가 더 예쁠까요? 저쪽이 조금 더 예쁘겠죠. 네. 그렇죠? 이왕 할 거면 먼저 가서 내가 깃발을 꽂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건 뭐 제가 볼 땐 정책 당국에서도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예. 뭐 조만간 어떤 협상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한번 짚어볼게요. 네. 사실 지금 아시아 증시 중에서 이 관세 발표 이후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이 증시가 일본 증시 아닙니까? 사실 그 일본 총리가 그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걸로 알고 네. 있는데 26%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동남아에 강한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게 일본이 생산 시설이 그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격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일본한테 왜 그랬을까요?
이게 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4월 5일 이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냐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제일 아쉬웠던 것도 그거였었어요. 뭐 다 좋은데 그렇다면 일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가서 선 협상을 했고 많은 부분과 관련해서 이 두 국가가 미국한테 양보를 한 걸로 있는데 똑같이 맞았다. 그럼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협상할 만한 의욕이 안 생기죠. 아니 뭐 예. 일본 가서 저렇게 했는데 오히려 맞는 건 똑같았어. 그럼 협상 의지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는 됐지만 궁극적으로 4월 5일, 6일부터 있는 안에서 뭔가 여러 가지 발표를 트럼프가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발표 속에서 일본이 이렇게 해서 고개를 숙였고 해줬으니까 해주겠어. 그런 얘기들이 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섣부르게 오늘만 보고 얘기할 건 아니고 그 협상 과정 안에서 그동안에 했었던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했었던 결과에 대해서 어떤 베니핏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지켜보고 그를 토대로 해서 뭔가 협상에 대한 기준을 볼 필요도 있고 또 증시에서도 당연히 이런 정도 주면 이 정도 관세가 완화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관세라는 게 지금 너무 높은데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낮아지는 그림이면 시장은 나쁜 게 아닌 거잖아요. 네.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증시 얘기로 조금 더 가보면 그 사실 이제 뉴욕 증시가 장 마감한 이후에 이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그 선물 지수를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런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게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그야말로 아직도 불확실성이 살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그 지금 유럽 증시 보시면 우리 정도밖에 안 빠져요. 유럽도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저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건 미국이 의외로 미국 기업들 중에서 상당수가 현재 생산 기지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컨대 대표적인 게 나이키 같은 경우. 나이키 공장이 미국에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 한국에 있다가 중국이나 지금 베트남 쪽으로 많이 나가 있어서 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IT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건 뭐냐면 결국 정책 불확실성이 큰 거죠. 정책 불확실성이 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소비에 대한 어떤 요구가 줄어들거든요. 네. 소비가 감소했다라면 내가 구매를 덜 할 거고 구매를 덜 하게 되면 나름대로 시장과 관련해서 뭔가 덜 팔리지 않을까. 특히 애플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낙폭을 키운 가장 큰 애들이 애플하고 맞아요. 나이키 같은 애들이에요. 네. 그러면 얘네들도 지금 공장 밖에 있는 애들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거라 기업별로 저는 다른 움직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렇게 보면 결국엔 그 피해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만 있나요? 애플하고 미국이 제일 먼저 죽을 거려. 그렇죠? 애플하고 나이키 같은 경우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과연 트럼프가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바꿔 얘기해서 애플 만드는 그 공장 그죠? 그 폭스콘을 과연 미국으로 옮길 수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런 고민도 될 텐데 쉽지는 않겠죠. 예. 굉장히 나이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미국 인건비에서 과연 운동화를 만들 수 있는 인건비가 되나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뭔가 지금은 나름대로 협상력 극단에서 일단 때리곤 봤지만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이 나오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미국도 알기 시작할 거면 거기에 대한 저는 후선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면 미국이 죽으니까요. 그럼 서학개미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지수 선물도 저희가 잠깐 짚었습니다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지금 뭐 나와야 하느냐, 수익 실현 좀 하고 나와야 하느냐, 수익 아니면 실현까지 되나요? 예전에 들어가신 분들 그렇죠. 중에서요. 그럴 수 있죠. 예. 뭐 아니면 지금 이렇게 눌렸을 때 좀 들어가야 하느냐 이런 생각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사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반기 때 들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지금 미국이 꺼내들지 않은 카드가 감세라는 카드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지금 도지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있는 것들이 이분이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130일이 기준이에요. 임시 공무원은 130일밖에 일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일론 머스크도 아마도 5월까지 이거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정부 측면에서 투자와 관련된 일들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국가든 지금 뭐 다는 아니겠지만 미국과 관련해서 내가 이런 투자를 하겠습니다 한 기업들이 전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규제도 완화될 거고 세금도 깎아주는 쪽으로 가고 있을 거고 투자도 재개가 된다라고 보면 사실은 지금은 조금 어려운 국면이 맞고 정말 바닥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저도 잘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하반기를 놓고 봤었을 때 지금 비중을 줄이는 건 제가 볼 때 좀 무리수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기업별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반기를 놓고 보면
뭔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그래도 현재보다는 나은 위치에 있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뭐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저는 1분기 기준으로는 미국이 많이 조정을 받을 것 같고 한국이 더 비교적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 기점이 2분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바뀌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관세에 관련된 네. 내용 좀 더 깊게 또 폭넓게 알아봤는데요. 2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